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유인입니다.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자,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 인력 때문이란다. 아니다, 다 때가 돼서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말의 숨은 뜻 혹시 아시겠어요? 숨은 뜻이요? 네. 혹시 이거 효연 아나운서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드시려고? 사과가 먹고 싶어서.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과가 떨어진 거를 이제 네. 만유 인력이라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거를 이제 그거를 딱 뒤집고 나서 아유 아니다 다 때가 돼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거라고 하네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네. 보느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느낌과 촉을 잘 살려서 재테크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촉 그대로 돈이 될 만한 투자처들, 재테크 방법 선점하는 기회를 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는데 026007-8339번으로 평소에는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 저희가 이제 너튜브에서 생방송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뿐만 아니라 너튜브로도 함께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너튜브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 굿뉴스, 배드뉴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희윤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꼭 여러분들 알면 좋을 만한 꼭 아셔야 되는 그러한 뉴스들 방송 중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랑 은혜 아나운서랑 각각 굿뉴스, 배드뉴스 선택해서 정말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한 주간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함께 하시면 주요 뉴스들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약도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청약 일정들까지도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거니까 화요일에 그러한 정보들 잘 많이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어려우시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정보도 궁금하시죠?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이 뜨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매물에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 역시 저랑 은혜 아나운서가 발품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지역들 소개해드리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저희 재테크 사이다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재테크 사이다뿐만 아니라 내외경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뉴스들 굿뉴스, 배드뉴스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은혜 아나운서가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나쁜 소식 먼저 전해드린 후에 달달하게 굿뉴스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배드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40대 집값 높아 은퇴 자산 마련 어려워라는 기사인데요. 자, 제가 40대이다 보니까 이 소식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전체 인구의 허릴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40대는 사실은 은퇴 자산 마련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은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소득의 70%가 넘는 돈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네. 자녀를 위해서 노후를 저당 잡히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은퇴 자산 마련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더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공백기와 가족 질병, 사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큰 이유는 주택 마련 관련 지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소득이 또 없는 시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시기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 지출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은퇴 자산을 좀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는 사실상 4대 인생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이제 마련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은퇴 자산 마련이 이제 42%로 높았고요.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이 36%, 거기에다가 자녀 교육이 16%,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 6% 순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4대 인생 과제 중에서 그러면 본인이 뭘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순위로서는 아까 3순위에 놓았던 자녀 교육을 1순위로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정성 확보 이거를 2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노후 대책이 1순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은 자녀를 위한 투자가 1순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바로 이제 주택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40세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이제 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40세 소득의 이제 평균 세후 소득이 이제 월 이제 46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중위권이 이제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73%인 344만 원 정도가 자녀 지출이 되고요. 생활비로 이제 지출이 되고 또 자녀 교육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출이 이제 282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된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앞으로 이제 노후를 대책을 하려면 저축을 투자를 또 하셔야 되는데 저축과 투자에 쓴 돈은 126만 원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지출은 나중으로 좀 미룰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집 마련 비용은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를 중심적으로 저축을 하다 보니 정작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씁쓸한 가운데 40대가 사실은 이제 인구 대비해서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달려나가야 하는 시기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중압감이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치적인 걸로 나온 걸로 봐서도 좀 주거 안정화가 좀 빨리 되면은 어깨가 무거운 40대들의 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집값 때문에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뭐 현 세태를 좀 반영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마음이 아프시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6월부터 양도세, 종부세 오른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다라는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래서 6월 1일이 되기 전에 뭔가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좀 관측도 있었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좀 의아들 지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주택자에게는 이제 6월부터는 양도세, 종부세가 오르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제 2년 미만의 보유 주택과 조정지상 대역의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이제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어떻게 보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1년 미만의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 정도로 인상이 됐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세율도 0.5에서 2.7%였던 게 0.6에서 3.0%로 인상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이제 개정이 들어가는 거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양도세가 최고세율을 따져본다면 기존에는 이제 65%였어요. 근데 이제 75%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에게 적용이 되는 종부세율도 같이 크게 오른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데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게 됐었죠. 네. 그 분양권을 포함하게 됐었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이 거주 기간을 또 추가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새 양도세제가 적용이 되면은 만약에 1년 미만의 그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이 기존에 이제 40%였는데요. 70%까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년 이상 이제 보유를 하시고 2년 미만으로 보유를 한 주택에 관해서는 기본 세율이 6에서 이제 45% 정도였어요. 종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다 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양도세율도 이제 10%포인트씩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현재 이제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10%를 더 내셔야 되고요. 부담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 이상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6월부터는 기본 세율의 20% 그리고 3주택자는 30%까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주택 토지를 합산해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이제 9억을 넘으면 부과되는 게 이제 종부세잖아요. 근데 종부세마저도 오른다고 해서 지금 울상을 짚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기본 세율이 2.7에서 0.5%였어요. 기존에는. 근데 3.0에서 0.6%까지 이제 오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0.1%에서 0.3%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정 뭐라고 할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네. 하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율도 오르게 되고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오르게 되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에서는 좀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너무 무겁다. 세 부담이 너무 크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벌어서 새로 다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었는데 정부의 이제 방침으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고요. 6월 1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고 좀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5월 이제 30일 이내로 해가지고 빨리 이제 처분하실 거면 결정을 빠르게 내리시는 것이 재테크의 또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또 세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막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저희가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세금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이제 당장 나도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전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요즘엔 증여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워낙에 세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 등등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도록 세테크하는 방법도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목요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배드 뉴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싸요. 기현상 벌어진 동네라는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 물건이 전반적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할 것 없이 진짜 전세가 귀하다. 전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반전세를 선택했다. 할 수 없이 월세를 선택했다. 내가 진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살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기사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가격보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피스텔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지난해 말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높습니다 하는 이제 수원시의 그런 부동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살펴봤더니 경기도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일대에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반면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두 번째 배주 뉴스에서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액 부담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적어지면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 게 주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액 부담이 커지니까 새롭게 매수를 꺼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광교 중앙역의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이제 광교 센트럴 프로지오 시티. 자, 이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이제 24제곱미터인데 지난해 3월에는 1억 4,500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호가는 1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같은 크기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11월에 오히려 1억 6천만 원, 그리고 1억 7천만 원까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호가는 1억 6천만 원대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오히려 2천만 원 정도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실거래가가 그렇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핫한 지역인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이 매물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마친 그 매물이 지난달에는 1억 5천만 원에 이제 가격이 변동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싸졌는데 오피스텔이 밀집한 이제 광교 중앙역 일대에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제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 분당선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려는 분들이 직주 근접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께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이제 그 분석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다닌다고 해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단기 거주하려는 이제 20, 30대의 그런 1인 수요자들도 많다는 게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광교 센트럴 프로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매물은 100여 건인 반면에 전세 이제 매물은 20여 건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매매 물건은 100여 건, 그리고 전세 물건은 20여 건. 그래서 굉장히 전세의 물건이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게 예전이라면 지금은 거주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이제 갖고 계시다가 새롭게 한번 취득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께는
다주택자가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보다는 전세로 일단은 내가 살다가 차후에 투자를 좀 고려해 보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세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귀한 전세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제가 배드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좀 주거 안정화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드 뉴스 3가지를 짚어봤고요. 자, 이제는 굿뉴스 3가지 짚어볼 텐데, 우리 은혜 아나운서. 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지금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어떤 바로 겁니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인데 재건축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계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계 주공 아파트 값이 껑충 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계 주공 2.6억 껑충 재건축 시동건 노원 들썩이라는 건데 한 2억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많게는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던 곳이 바로 상계주공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였을 때도 이 지역의 재건축을 좀 공약으로 내세워서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을 조금 표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월, 4월까지 쭉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건축 이슈도 있긴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뭐 여의도도 발표를 했고요. 목동, 압구정. 하지만 이 노원이 제외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제외가 된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상승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면 상계 주공 1단지가 4월 기준입니다. 5.9억, 5억 9천에서 지금 8억 5천까지 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미 아파트도 5억 3천에서 5억 4천, 불과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가격이 1,000만 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계 주공 7단지도 10억 4천 5백에서 12억 4천까지 상승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택 가격의 상승세도 좀 노원구가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보니까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높은 거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면서 그 단지에 대해서 더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그 일대에 재건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꼭 재건축이 필요한 곳들의 속도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다, 녹물이 나온다 이러면서 좀 노후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었는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는 이 일대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물론 이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던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깊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급등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서울에 또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니만큼 굿뉴스로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호재에 맞물려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는 매물은 없지만 계속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지금 노원구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0평형대가 5억이면은 비싼 게 아닌데 이제 너무 가격 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비해서 강북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좀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강남, 강북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크다라는
그런 불만도 있었는데 이제 좀 균형이 잡혀지는 게 아닌가. 강북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또 이제 강북도 오를 차례가 됐기 때문에 강북도 서서히 좀 집값 상승세가 좀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려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집값도 안정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굿뉴스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지역에 이제 주거 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굉장히 굿뉴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활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거주 안정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계동 쪽이 이제 그 중랑천도 끼고 있어서 녹지 환경이라든지 이제 산책이나 이제 운동 코스도 잘 되어 있고 또 수락산이 또 인근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인이 살다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기 좋고 녹지 환경도 품고 있어서 좀 쾌적한 생활 환경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학군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재건축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지역이 너무 이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막 내놨던 가격에서 원래 매매 가격에서 막 1, 2억 원을 막 높여가지고 다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투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얼른 좀 재건축이 이왕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다면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인프라도 좀 개선이 되면서 서울에 이제 분양 물건이 5월 달에 없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분양 물건이 좀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주거 안정화에 있어서 좀 꿈을 빨리 가져보실 수 있도록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굿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파트 동간거리 완화된다. 실제 채광 그리고 조망을 고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다시 좀 살펴볼게요. 아파트 동간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이제 분양이 철회된다라는 건데 이게 현행이고 이게 개정안입니다. 이제 현행은 높은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건축물이 뭐 몇 미터의 간격을 띄워야 된다라는 게 조금 규제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채광이나 조망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렇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를 받고 또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형태, 아파트 형태 그리고 배치로 조금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창출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곳이 지식산업센터잖아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하는 내용 앞서 그림을 통해서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현재는 전면 낮은 건축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그 가운데 큰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조망 등을 조금 고려해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에 뭐 후면 높은 건물의 채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건축 조례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다양한 형태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가 확대가 되면서 좀 작은 기업,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조금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두 번째 굿뉴스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아파트의 동간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단서가 있었네요. 이제 뒤에 건물이 높은 건물이고 앞에 건물이 낮은 건물일 때 동간거리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약간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뒷건물은 워낙에 높은 건물이고 앞 건물은 낮은 건물이다 보니까 채광이나 조망권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다양한 배치를 위해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니까 더 다양한 배치의 아파트를 이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요. 그런 채광이나 조망권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점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굿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5월 분양 48,000가구가 예정이 돼 있다. 전년보다 3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5월에 전국에서 총 59개 단지 그리고 49,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직방이 밝혔고요. 이번 달 분양 물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34%가 늘어난 13,000여 가구 공급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 중에 일반 분양이 12,455가구예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전국 48,855가구 중에서 25,200가구 정도가 수도권에서 분양이 된다라는 거고요. 경기도가 16,000가구 정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3개 단지가 4,08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공급 물량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4월 분양 예정 물량 중에 정말 다수가 5월 이후로 미뤄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예정이 돼 있던 분양 물량들도 모두 연기가 되면서 이번 달에 분양이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제 향후 분양 일정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양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좀 그대로 이어질지 조금 유동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도 2월부터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 밝혔고, 그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내에 공급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부분이라서 좀 필요한 곳에, 지금 경기, 인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양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필요한 곳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 그리고 분양 청약과 관련돼서는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쭉 브리핑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청약 그리고 분양 일정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청약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양 물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또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서울은 맞습니다. 서울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5월 달에 4,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인기 있는 아파트들을 굉장히 그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경기 인천권이 상당히 높은 상위권의 랭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쪽만 살펴보면은 지금 15,800가구가 넘게 가장 많게 이제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경기도권으로 좀 눈을 돌려서 분양 정보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재테크 사이다에서 또 꼼꼼하게 매주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굿뉴스 3가지, 배드뉴스 3가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코너는 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좀 짚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부동산 이슈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게요? 짜라란. 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바람을 쐬니까 굉장히 속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답답함 많이 느끼시죠? 특히나 부동산 고민, 재테크 고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사이다가 도와드릴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양한 고민들, 상담 다 해결해 드리고요. 재테크에 대한 꿀팁까지 대방출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곧 만나요. 안녕.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재테크 시장의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재테크 이슈를 물론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재테크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낙동강 오리알, 파주와 고향, 서북지역 희망, 뿔난 주민. 살짝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GTX와 관련된 이야기죠. 역시나 네. 혜연 아나운서 역시나 빠른 캐치가 눈에 띕니다. 이게 GTX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라면 좀 정말 기다리는 이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게 부동산 가격이랑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이슈가 바로 이제 GTX예요. 자, 먼저 GTX A 노선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GTX A 노선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들 이제 딱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세요. 네, GTX A 노선 하면은 어디랑 어디가 연결되냐면요. 경기도 이제 파주 운정 지역하고 화성 동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GTX A가 개통이 되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그리고 서울 강남 주요 업무지구까지 2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도권 북부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이제 수도권 북부 지역의 집값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단지 앞에 GTX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킨텍스 꿈의 그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월에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년 전에는요, 2019년 5월이죠. 동일 면적이 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비교해보면, 자, 7억 6천에서 14억 4천만 원이 됐으니까 2년 새 거의 2배가 상승했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GTX A 노선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GTX A 노선의 공사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정부가 당초에 목표로 한 이제 개통 시기는 원래는 2023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2023년은 사실상 개통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말에 이제 광화문 그 인근에서 A 노선 환기구 그 공사 현장에서요 조선시대 그 문화재가 이제 대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현재는 이제 보존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잡음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서 또 멸종 위기종이 발견이 되어서 환경 조사를 실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민원들이 또 들어오기도 해서 아무래도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개통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잡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그 GTS 그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완공만 된다면 사실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파주 운정 그리고 고양 일산 그리고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그곳들은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수도권 서부 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있습니다. 82.7km 구간을 잇는 사업인데요. 주요 정착역으로는 이제 신도림, 그리고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GTX 비노선이 이제 완공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82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동 시간이 27분까지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에서 좀 살펴보니까 2020년 1월 대비 연수구죠.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무려 28%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기간 인천시 전체 상승률이 17%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상승률
기준값보다 1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의 그 효과는 사실은 집값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GTX 그 노선의 수혜 단지에 청약자들이 이제 대거 몰리면서 그런 엄청난 그 모집의 그 열기를 띠고 있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이제 송도에서 분양을 했어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에는 979세대였습니다. 979세대를 모집을 했는데 2만 381명이 모여가지고 청약 통장에 아주 몰리게 되면서 평균 2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게 바로 GTX B 노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 역시나 최근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사업적 공모가 완료가 되면 올 연말쯤 이제 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해당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덕정에서 이제 삼성역 아시죠? 정말 많은 그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 지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에는 82분대였어요. 그런데 27분으로 진짜 대폭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원에서 삼성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71분이 소요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26분대로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30분 내로 진짜 강남 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시니까 진짜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동두천시가 GTX C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북부 지역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두천시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안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경제성을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 BC값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비용 대비 이제 편익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1.73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BC값이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겠거든요. 그래서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GTX를 연장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1호선 다니던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로를 새로 깔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비가 절약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양주와 또 의정부 그리고 동주천 아파트 매매 지수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월 대비해서 이제 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3%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의정부는 더 높습니다. 25%, 거기에다가 동두천은 10%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 지수가 0%에서 1% 정도를 보여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치를 비교하시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지수 역시 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GTX 노선이 정차하지 않는 곳은 또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GTX 노선이 정차하지 않는 곳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이라든지 아니면 안성 이런 지역의 그 지역 상승률은 뭐 2%, 뭐 많아봤자 9% 요 정도인 것에 비해서 GTX가 지나가는 그런 상승률은 막 20%가 넘어버리니까 비교를 해보신다면 GTX 노선에 그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자, GTX로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GTX 노선으로 좀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GTX D 노선인데 이제 당초에는 강남까지 연결이 되겠다라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게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노선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의 지역 분들의 굉장히 분노를 샀는데 네. 그래서 아까 뿔났다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뿔나실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GTX라는 거는 광역의 급행철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취지가 이제 그 주거지와 좀 직장 간에 연결을 하면서 가깝게 직주 근접을 만들어드리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기대감을 높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도 이제 시간적인 단축을 필요로 하는 게 GTX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김포에서 부천 구간으로 짧게 대폭 축소되면서 이제 인천 검단 그리고 경기도 김포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매물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 단지의 효과가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김포 집값을 견인했던 곳이 대표 아파트가 풍무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용 면적이 이제 84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일부 매물 호가는 7억 5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8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GTX 그 D노선에 대해서 실망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가격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해당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은 이제 분노로 좀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리고 국토부의 여론광장 이런 데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GTX D노선을 이제 하남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청원에는 지금 현재 3만 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GTX 노선에 대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집값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교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제 즉각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GTX가 이제 정차하기를 강력하게 외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그 의왕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GTX 그 C노선의 정착역인 금정역과 수학역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의왕역을 좀 신설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만약에 의왕시에 그 의왕역을 만들어서 정차하기만 한다면 집값이 정말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오를지를 여러분들도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이 될까, 곧 교통의 호재가 집값을 어디까지 견인할 것인가, GTX의 호재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진행이 될 청약 일정 좀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청약 일정 살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검단역에 금강 펜트리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1순위 물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 하늘채, 그다음에 인천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총역에 태왕, 더 아너스, 정선이죠. 강원도 정선의 벨라시티, 그다음에 포천의 금호 어울림 센트럴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물건이에요. 아래쪽에는 힐스테이트 장항 센트럴 오피스텔 물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날은 이제 분양 정보가 없고요. 6일 목요일로 가시게 되면은 계양 하늘채와 만총역, 태왕 더 아너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1순위 물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 물건으로 보시면 검단역, 그리고 정선, 강원도 정선, 포천 등이 아까 이제 4일에 그 1순위 물건으로 나왔던 매물이 지금 이제 분양 물건이 2순위로 확보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6일 날 목요일은 무순위 이제 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추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순위가 좀 낮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계양 하늘채, 그리고 만총역, 태왕 더 아너스 2순위 물건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이제 장기간 되겠죠. 장기간 빌려 쓰시다가 그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시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내가 자금 여력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요일 7일에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도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약 일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동산 투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앞서서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목요일에는 또 저희 전병옥 세무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